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을 미국 언론도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 대신 전 군사 독재자 90세의 숨지다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민주당 하원이 백악관에 편지를 보낸 뒤 바이든 대통령은 전략적 비축률을 방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가솔린 값을 단기간에 내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재무장관은 가솔린값 인상 등으로 생긴 인플레이션이 내년 중반기에는 잡힐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원 소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에게 의사당 사퇴 관련 소환장을 발부했고,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11월 달 들어 위험 수준으로 늘어나자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로 일치합니다. 스타벅스 직원이 노조 결성을 지원하자 하워드 슐츠 등이 적극적으로 반노조 결성 캠페인을 합니다. 네, 창업자 하워드 슐츠를 말합니다. 부자면서 기부를 가장 안 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가 오바마 재단에 조건부 1억 달러 기부 약속을 했습니다. 오바마 재단은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과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지도자들은 선군이건 폭군이건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한국에서 끊임없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90세로 사망했습니다. 미국 언론이 이제 해외 지도자 가운데서 이 사람의 사망은 돌아볼 만하다 하는 그런 말하자면 부음 기사를 쓰죠. 많은 미국의 매체가 한국의 전 대통령, 한국은 요즘은 더군다나 문화산업 수출로 더 유명해진 나라, 더 파워풀한 국가가 됐기 때문에 한국의 전 대통령의 사망을 굉장히 많은 동맹국 미국 언론이 보도합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오늘 뉴욕타임즈 기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그 기사의 경우는 그 기자들이 한국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러나 뉴욕타임즈의 최상훈 특파원은 한국말을 미국말을 똑같이 오점 없이 잘 하고 뭐 양쪽의 역사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뉴욕타임즈가 최상훈 특파원의 보도를 굉장히 긴 기사였습니다. 실었을 때 어떠한 형태로 했을까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보도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한국 젊은이들이 어떻게 반미 감정을 수십 년 동안 갖게 됐었는가, 그 내용들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제목은 한국의 전 독재자 전두환 사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비난받는 전 군사 독재자,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그의 국가를, 전두환의 나라를 1980년대 그야말로 철권 통치했던, 아이언 피스트로 통치했던, 가혹한 압제와 가혹한 이런 것으로 통치했던 독재자 사망.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보통 미국 기자들이, 아주 베테랑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큰 제목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엑스 프레지던트가 사망했다가 아니라 엑스 군사 독재자가 사망했다가 큰 제목이고, 그 아래에 가장 독재자 가운데서도 비난받는 군사 독재자,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그의 자신의 국가를 1980년대 철권 통치한 사람, 90세에 사망하다.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는데 소제목과 처음에 기사가 시작하는 문장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기사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 소제목과 첫 번째 문장이 일치합니다. 낙하산 부대원과 무장 차량을, 군사 차량을
민주화 시위대에 투입한 사람 90세에 숨졌다. 그 아래 또 바로 추가 설명이 있었고요. 해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태어남부터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숨졌을 그 마지막까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 정권에서 물러나고 8년 뒤에 사형 선고를 받았죠. 1979년도에 쿠데타를 일으킨 혐의로 광주 대학살을 얘기합니다. 1997년도 사면 그 화합의 제스처로 그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화합을 한다면서 이제 그 사면을 했었던 이런 것들도 전하고 있고요. 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던 그 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모도했다 하는 공이 있고 그렇지만 그러므로 불구하고 모도했다 하는 그 많은 과와 여러 가지가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그의 그 마지막 그 죽음으로써 한 번 정도는 또 한국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쭉 그 나름대로의 판단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요. 지금부터 전합니다. 1979년부터 1988년까지 집권을 했는데 또 그 집권 당시에는 뇌물, 재벌로부터 엄청 받고 그 재벌 기업을 세금 감면과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조치로 혜택으로 재벌 사업을 확장하게 해줬던 사람. 끝내 사과하지 않았고 다른 3명의 군 출신 대통령들처럼 숨졌다. 본인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이제 마지막에 전두환 전 대통령 숨졌다는 거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1년도에 그야말로 여러 가지 그 역사의 휘용돌이 소리에 휘호리바람 소리에서 정권을 잡고 했을 때도 전두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엘리트 그룹이었다. 군 엘리트 그룹이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18년 동안 독재를 했고 그의 독재가 1979년도 암살로 끝나자 전두환이 다시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친구 노태우를 이제 그 뒤에 다음 대통령으로 심어놓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부터 93년까지 하고 이제 사망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니까 한국의 그 정치는 32년 동안 3명의 군인들이 통치했다 하는 겁니다. 한국은 전쟁에서 정말 아시아의 타이거 경제 국가가 됐고 북한과 그 산업 면에서 비교하면은요. 전두환 집권 당시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빨리 성장했다고도 뉴욕타임스가 알려줍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 1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0% 이상이었습니다. 일본과의 격차도 상당히 줄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역사의 적인 일본에게 이겨서 1988년도 88 올림픽을 가져오게 했었던 것.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과를 말합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독재자로 기억될 것이다 하는 중간 기사 소제목을 또렷하게 좀 짙게 써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자. 최진 그 대통령 연구소 소장을 인터뷰를 해서 한 얘기고요. 긍정적인 성과가 부정적인 그의 레가시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있어서는 그가 파워에 오를 때도 정권을 잡을 때도 불법이었고 재임 중에 엄청난 독재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931년 1월 18일에 농부의 아들로 합천에서 그 당시는 뭐 일본 식민지 시대였죠.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지만 학문적인 바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의 어떤 뭐 마을의 그 보스요 구장 같은 것을 지냈고 그 아버지는 이 뉴욕타임스가 보도하기를 빚쟁이에도 쫓기고 그리고 또 그 일본 경찰에도 쫓기면서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은 뭐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렸다고 하죠. 그리고 어머니는 전두환 그 전 대통령에게 너무나 기대가 컸는데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승려가 그 미래를 예지하는 승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치아가 어리었을 때 세 개가 앞으로 튀어나온 것, 그게 그의 운세를 막는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듣고 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서 뭐 집게를 들어서 그것을 뽑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어린 시절, 이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뭐 운명자 들어가는 그 책, 나중에 뭐 쿠데타 성공하고 썼던 그 책에 나오는 얘기라고 설명을 하면서 직업학교를 끝내고 나서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해서. 등록금이 없어서 육군사관학교 갔고 거기서 권투를 열심히 했고 골키퍼를 했고 축구를 잘해서 그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국가대표 그 코치에게 그 경기 치르고 있는 동안 전화해서 이거 이렇게 전략을 이렇게 세워야지 하고 했었다는 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잖아요. 그런 정도로 아무튼 축구를 좋아했었고 그리고 1979년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서 그 술 파티에서 암살당할 때 전두환은 군 정보국에 있었고 전두환과 그의 군인 친구들이 뭐 노태우 등을 포함을 하는 거죠.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고 군대를 서울로 들였다. 뭐 너무 이것은 많은 영화나 역사에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피바다로 만들었다. 피바다로서 쿠데타가 완성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란이었다. 더러운 반란이었다. 왜냐하면 그 쿠데타의 유일한 목적이 전두환 정권 잡기가 유일했으니까. 그것은 이제 정승화 장관이 나중에 얘기를 한 거죠. 전두환 세력이 자신을 가두고 구타하고 물고문했다고도 나중에 증언을 했고 거짓 자백. 그 박정희 암살에 공모했다고 뭐 이런 그런 과거의 역사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계엄령을 내립니다. 의회를 해산하고 그 당시에 대학교 다니셨던 분들 너무 많으시죠. 학교 전부 휴교령 학교 다니지도 않고 대학교 들어갔는데 제야 인사 가두고 가장 유명한 제야 인사가 김영삼과 김대중. 1980년 광주에서 김대중 그 전 대통령의 정치 고향에서 전두환을 끌어내라 시위를 하면서 시위를 했고 나중에 이제 그 젊은이들의 그 시위가 서울까지 그 퍼진 거잖아요. 서울의 대학생들까지 그쪽에서 시작이 됐죠. 전라도의 대학교에서 시작이 돼서요. 군대가 들어서고 총검으로 또 불도 지르고 어떤 시위대는 무장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무기를 탈취해서 한 것 사실입니다. 훔친 무기로 쓸 줄도 모르면서 그 무기를 적어도 191명이 사망했다고 나오지만 공식적인 발표 이거보다 너무너무 많을 것이라는 것은 이제 전라도 특히 광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이것보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숫자야 훨씬 많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식적으로 사망자 191명 가운데는 군과 경찰이 26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군사 독재는 김대중 그 당시의 제야 인사를 광주 사태를 북한을 끌어들여서 배후에서 조정을 했다 하면서 군사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하죠. 그런데 마지막 이제 그 최종 그 본인의 변론 이런 것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면은 뭐 사형이니까요. 먼저 죽은 그 나를 위해서 정치 보복이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이제 그 말하자면 최후 진술을 했죠.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세계에 퍼지면서 당시에 이제 뭐 미국 행정부에서도 그렇고 세계 인권협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쭉 아주 힘이 돼서 결국은 뭐 지미 카러도 그랬고 레이건도 그랬고 그를 사형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나중에 이제 그 김영삼에 이어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본인이 이제 최후 진술을 한 것처럼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그야말로 사면하게 되는 이게 이제 한국의 스토리잖아요.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2004년도에 재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때 광주 사태 때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뭐 사형 구형 뭐 이런 스토리가
젊은 세대에게는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반미. 주한미 대사관 앞에서 얼마나 불도 지르고 시위도 했잖아요. 그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데이비 스트랍이라는 당시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일하셨던 분이 책으로도 써서 미국 사람들도 그 이후에 뭐 2015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의 반미 감정이라는 그 영어로 쓰여진 그런 그 책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워싱턴에서 그 광주 대학살을 그 전두환 그 당시는 뭐 대통령 되기 직전이요, 이렇게 주도한 것을 미국이 무마했다고 눈 감아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협조까지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뭐 군 작전권 같은 것들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레이건의 조용한 뭐 외교라는 것이 한국에는 배신이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 이전에 이미 한국에서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무슨 인권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권 유린을 그렇게 눈 감아줄 수가 있어. 그때 싹튼 반미 감정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광주 사태 때에 미국에 대한 생각으로 반미 감정으로 수십 년 동안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이어졌다는 겁니다. 미군 기지에서는 양키 고홈 시위를 무척 많이 한 사실도 전해줍니다. 워싱턴의 입장을 미국 신문이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당시에 그 워싱턴에서는 미군이 군대를 파견할 권한이 없었다. 파견해라 말아라, 그걸 묵인하고 용인하고 뭐 하고 말고도 없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당시에 군부 계엄령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전두환이 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정부가 완전히 뭐 방송국 같은데 총칼 들고 들어갔었잖아요. 완전히 뭐 생방송으로 이거 알려라 하고 뭐 목숨을 위협하고, 그 당시에 전두환이 장악한 한국 언론이 미국이 이걸 뭐 여러 가지를 승인했다, 미국이 이쪽 편이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믿은 것이지, 워싱턴은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두환이 당시에 한국에서 대중만 조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관한 여론, 또 미국도 조정을 했다. 데이비 스트랍 씨가 본인의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6년도에 전두환 전 대통령 드물게 신동아와 인터뷰한 것을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당시에 내가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보수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겁니다. 나도 정치 보복의 피해자다. 군인으로서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본인은 정말로 되고 싶지 않았는데 할 수 없이 내가 대통령 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원해서 대통령 한 것이 아니었다. 이게 전두환 대통령의 얘기고, 그 밖에 반대편에서는 그 쿠데타의 유일한 목적은 본인이 대통령 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주 학살 이후 이제 대표들에 의해서 체육관에서 선출이 됐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언론 통치에 심각했고, 땡 하면은 전두환의 데일리 브리핑이 나오고, 코미디언은 이주일 씨는 생긴 모습이 머리카락 없는 것이 본인과 닮았다고 텔레비전에서 사라졌고, 제야 운동과 학생들, 저널리스트에 대한 고문은 지대했으며, 사회정화 프로그램 삼청교육대를 얘기를 하겠죠. 갱스터 아니면 홈리스, 정치 제야 인사들 재교육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숨졌던가. 그리고는 또 이런 것도 겪었죠. 북한이 미얀마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당시에는 이제 버마였죠. 그래서 몇 명의 장관들도 숨지고, 1983년도였는데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도착이 늦어졌기 때문에 도착 시간이 지연돼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평판이 아주 나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그 노태우에게 그걸 넘기는 거죠. 고무도장 형식으로 하다가, 그러다가 노태우 그 전 대통령은 선거를 받아들이죠. 직접 선거를 받아들였는데, 그때의 김영삼, 김대중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표가 쪼개지니까 노태우가 당선이 되고 말죠. 그래서 16년 만에 직접적으로 한국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첫 해를 맞게 됩니다.
전두환 그 뒤에 이제 백담사로 갔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도에 파워를 가져서 전두환 노태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 뒤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면을 했고 뭐 재산에 대해서는 뭐 환수하라고 하니까 난 하나도 없다고 하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하고 해서 벌금 낼 돈도 없다 하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는 나중에 뭐 두 마리의 강아지하고 냉장고를 압류했었어야지만 되는 그런 정도의 스토리.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화요일에 와이프의 도움 이순자 씨의 도움으로 화장실 가려다가 졸도해서 숨졌다. 이게 한국의 역사이고 한국과 미국이 얽힌 역사다 하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그 노태우 전 대통령까지 과는 아니고 그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될 때부터의 잘못됨, 이 과는 얘기하지 않고 공을 얘기하는 많은 그 보수에서도 그 보수도 이 부분에서는 하나 갈리죠. 광주 사태를 그 공산당이 한 것이다. 뭐 북한에서 누가 내려왔다 하면은 누구는 그랬다고 누구는 아니라고 죽어도 아니라고 하죠. 죽어도 아니라고 하는 이유에는 그 전두환 그 당시의 대통령이 김대중 재야 인사 정치인을 이게 그거 사주한 것이다. 북한의 그것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뭐 북한이 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이유로 복잡하긴 하죠. 아무튼 이 김대중 대통령과 연관해서 이게 명분이 서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공산당 전혀 없어. 공산당 개입은 없는 거야. 뭐 북한의 개입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우리가 비디오라든가 너무 많은 책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 뭐 무슨 상이죠? 무슨 부커 상 있잖아요. 뭐 맨 부커 상 이런 그 유명한 상을 받은 한강이라는 작가가 쓴 책 가운데서 저는 그 상을 받은 베지터리안보다는 소년이 온다라는 그 책이 광주 대학살,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사태를 다룬 것으로는 훨씬 좀 비비들리하게 와 닿는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공과 과를 이루고 죽어갑니다. 사람들의 목적은 가능하면 과보다는 공을 많이 남기기를 원하는 거겠죠. 잠시 뒤에 뭐 에너지 값이 조금 내려가려나요? 등등의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맞죠? 머릿속으로 제가 지금 다른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뉴스입니다. 그랬더니 라디오 서울 방송 우리 회사 이름 맞지? 이런 착각까지 하게 되네요. 네, 라디오 서울 방송 맞습니다. 예상했었던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가솔린 값을 좀 낮추기 위한 조치로 에너지부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략적 비축유 5천만 배럴을 방출하라 하는 거죠. 전략적 비축유라는 것은 정말 에너지가 없을 때 쓰거나 아니면 돈이 필요할 때 그것을 팔아서 이 두 가지 목적인데 그 전형적인 두 가지 목적과는 다른 거죠. 지금은 에너지 값이 너무너무 올라가니까 그로 인해서 서민들이 너무 힘들고 또 전체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에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보기 위해서 5천만 배럴을 방출하라 하는 건데 현재 미국의 그 전체적으로요 5천만 배럴을 임시로 방출하라. 방출한 것은 그대로 두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다시 채워야지 되고 현재는 604밀리언이니까 100만, 1000만, 억 6억 배럴이 있거든요. 6억 배럴 가운데서 5천만 배럴이니까 5일 뭐 몇 분의 1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몇 분의 1 정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방출하라는 건데 그것도 이제 당장 3,200만 배럴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방출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당연히 지난번에 이제 에너지부 장관도 지난주 이번 주가 아니라 그 한 주 더 전에 시사 그 토크쇼에서 일요일에 이 같은 것을 알렸고 암시를 했고 하원 민주당이 엘리자베스 워렌
그러니까 상원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하원도 민주당에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백악관에 원유 방출해야지 된다. 그리고 임시로 미국에서 수출하는 것도 수출까지 금지시켜야지 된다. 여기는 지금 손대지 않았어요.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하는 것만 대통령이 오케이 한 겁니다. 평균 지금 가솔린 값이 뭐 제일 싼 게 3달러 뭐 약 50센트 되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2배 정도가 되는 그 2배 넘는 곳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한 적은 있지만 미국이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영국도, 인도도 이런 나라들도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오펙에게 오일 생산국에게 안 하고 이런 나라들에게 같이 풀자고 하느냐? 풀자고 하는 건 사실은 상징적으로 협력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오펙이 제일 중요하죠. 생산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번 해봤잖아요. 생산 좀 더 해달라. Say no. 그들은 say no 해서 11월을 기준으로 하루에 뭐 40만 배럴만 생산하겠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서라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 커멘테이터 뭐 스캇 제닝스 같은 경우는 의미 없는 PR 스턴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적 비축유라는 것이 원유잖아요. 크루드 오일이기 때문에 이 원유를 가솔린으로 만들려면은 또 그 과정이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당장 이 정도를 몇 개월 사이에 뭐 얼마를 방출한다고 해서 가솔린 값이 금방 내려가느냐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대통령은 또 다른 이 조치를 취해 놓고 나서 또 다른 조치도 추가 조치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출마한다라는 지금 입장이잖아요. 재선에 출마할 때가 되면은 2024년 11월 5일인데 그러면 82세 생일 닷새 전이 됩니다. 지금도 최고령 첫 번째 임기 그 대통령인데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의 움직임인데 정치적인 안정이 곧 그 밖에 다른 안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전체적인 그 연방선거위원회의 기록을 보니까 10월 달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 비용으로 공화당이 한 뭐 12만 달러가 조금 넘는 돈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 변호 비용은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와 관련해서 지금 뉴욕의 맨하탄과 뉴욕주 그 검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들에 관한 그 세금에 관련해서 개인들의 이 그 변호하는 것 트럼프 재단 변호하기 위한 기금을 일단 10월 달에 12만 뭐 한 2천 달러 정도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게 왜 나오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월 달에 고용한 그 문제 풀기 위해서 고용한 법률사무소에 돈을 그렇게 냈다는 거고요. 그래서 공화당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길 당 리더로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과 관련해서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1억 달러 이상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정선거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가 온라인 상성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 형태의 돈으로 계속 기부되고 있고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회 나름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 비용을 대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한 저널리스트가 쓴 기사 가운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달에 나 지금 너네들 그 바이든을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막지 않고 뭐 막아주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공화당을 탈퇴할 거야 하고 위협했을 때 공화당에서 그렇게 맞 위협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 그럼 우리도 변호 비용 같은 거 안 대주지. 공화당도 아니라는데 해서 지금 아마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아주 단단한 그 끈이 있는데 그것은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필요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공화당이 필요하니까 그렇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하원 의사당에서 하원에서
1월 6일 폭동사건 조사위원회에서 로저 스톤과 알렉스 존스 두 사람을 소환했습니다. 그 로저 스톤스는 여러 가지 그 선거와 관련해서 이 그 체포되고 기소되고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사면을 해준 본인의 아주 측근이고, 그 알렉스 존스 같은 사람은 팟캐스트 우파에서는 원 오브 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막 여러 가지를 퍼뜨리고 가짜 퍼뜨리고, 샌디 훅 초등학교 그 총격 사건으로 어린이 숨진 게 다 가짜로 지어낸 것이라고 하고, 그 어린이들 배우라고 하고, 그런데 그 거기에 대한 피해자 가족들과의 그 정부 측의 협상이 있어서 보상금이 어저께 해결이 됐더군요. 그래도 가짜라고 주장을 하는 이 두 사람을 왜 소환을 했느냐?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1월 6일 의사당 사건 자체가 100%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그 가운데는 뭔가가 싫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게 싫어서 거기에 시위하기 위해서 간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조직적으로 조직을 했다는 겁니다. 조직, 계획, 무슨 뭐 호텔에서의 만남, 트럼프 측근들과의 만남, 또 알렉스 존스 같은 경우는 본인의 팟캐스트로 여러 가지를 그 퍼뜨리고 했었던 이런 것들. 물론 제일 끝에 화살의 촉은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오스키퍼스라는 무장 단체가 1월 6일 의사당 사태 때 정말로 폭력을 많이 행사를 했는데, 이 오스키퍼스의 멤버 가운데서 의사당에 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오스키퍼스를 로저 스톤스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 이 사람 전략가입니다. 리처드 닉슨 엄청 좋아하고요. 이 사람의 사설 경비원이었다는 겁니다. 오스키퍼스 사설 경비원으로 오스키퍼스 무장단체를 썼는데, 그 오스키퍼스 사람들이 또 거기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환장을 발부한 거고요. 미국은 이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역시 그 역사적으로 끝나지 않은 것 때문에 계속 분쟁이 있을 것이다 하는 짐작이 되고, 잠시 뒤에 경제, 스타벅스, 제프 베조스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년 중반에 0.2%에서 0.3%로 잡힐 것이다. 이게 이제 어제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를 한 건데, 그럼 10월 달에 9월에 비해서 0.9%가 올랐고 1년 전에 비해서는 6.2% 오른 것에 비하면 대단한 발전인데, 이것도 봐야지 아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의 의장을 재신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사를 부의장으로 하겠다 함으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롬 파웰 현 의장이 우선순위를 안 두기 때문에 하고 걱정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요, 민주당 정치인 가운데서는 대통령이 제롬 파웰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프라이어리티로 놓겠다. 아니, 기후변화하고 경제하고 무슨 관련이야? 관련이 있죠. 여러 가지 뭐 재정 시스템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아마 약속을 받고 재임을 하는 것 같고요. 스타벅스가 아주 적극적인 반노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도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실패했었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데, 스타벅스의 반노조 캠페인에 스타벅스를 창업하고 어느 회사보다도 파트타임 바리스타에게도 헬스케어를 주고 등록금을 주고 했었던 하워드 슐츠가 직접 나서서 노조 결성에 반대한다고 해서 주목이 됩니다. 버팔로 뉴욕에 있는 6개 스토어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노조를 결성하기 위한 접수를 했어요. 해서 12월 초에 이제 그 투표를 하는데, 그랬더니 하워드 슐츠가 처음에 이제 CEO 회장 하다가 중간에 내려오고 또 다시 들어가서 CEO 하다가 뭐 몇 년 전부터는 완전히 은퇴하고 대주주죠. 스타벅스에. 이 사람이 노조는 절대 안 된다. 노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노조원 그 설립에 찬성 투표를 던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뭐 명예회장 정도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모든 어떠한 이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건 그 사주는 노조의 설립에 반대한다 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노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도 대우가 다른 회사에 비교하면 괜찮다고는 하지만 헬스케어에서부터 근로 환경, 임금 이런 것을 더 확실하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권한을 갖고 싶은 거죠. 12월 8일이 투표라고 합니다. 스타벅스도 그러니까 뭐 완전한 회사는 아니죠. 어느 회사나 다
완전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반대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제프 베조스의 경우는 아마존 CEO, 워싱턴 포스트 사주 1억 달러를 오바마 재단에 기부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오바마 재단이라는 게 사적인 재단입니다.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한다 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이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돈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 다음이에요. 세계 넘버 2 부자인데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기부를 안 하는 것으로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창고 직원들에게 돈 조금 주고 막 너무 힘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에어컨디셔닝도 없고 하는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씩 기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난주에도 홈리스 피플을 없애기 위해서 9,62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했고 아마존 CEO에서 내려왔군요. 해서 그 이윤을 뭐 자선에 쓰겠다 하는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뒤에 뭐 우주 여행도 가고 했잖아요. 해서 요청한 게 있습니다. 오바마 재단에는 오바마 센터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시카고에 본인이 일리노이가 기반이니까요. 오바마가 해서 지어지고 있는데 그 센터를 존 루이스 이름으로 해야 된다. 오바마가 환영을 안 할 리가 없죠. 존 루이스가 정말 남부에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고문받고 흑인으로서 이렇게 하다가 정치인으로 크고 그가 숨졌을 때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 다 그를 깊이 추모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일생을 걸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센터에 붙여주기를 바란다. No problem이죠. 오바마로 볼 때는. 오바마도 존 루이스 그의 장례식에서 가서 조사도 했고 얼마나 깊이 칭송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조스의 자산이 그 포브스에 따르면 한 2,07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현재 뭐 한 3,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혼했잖아요. 전 와이프보다도 이혼하고 나서 와이프를 세계에서 최고 부자 여성을 만들긴 했는데 와이프보다도 기부하는 돈이 훨씬 그 떨어집니다. 해서 그 와이프는 80억 달러를 그 지난 11개월 사이에 기부를 했는데 베조스는 지금 이제 겨우 1억 달러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스미소니안 뮤지엄에도 얼마 전에 기부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돈 많이 막 악착같이 막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고 벌고 난 뒤에 자선하고 이름 나고 하는 거 안 해도 좋으니까 평소에 좀 돈을 덜 벌더라도 같이 돈 버는 과정에서 같이 좀 잘 먹고 잘 사십시다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까?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무원들은 연방 공무원은 95% 백신 접종 의무화 마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15개 주에서 올해 초보다도 지금 병원 입원율이 높답니다. 콜로라도, 미네소타, 미시건을 포함을 해서 뭐 이런 주들은 뭐 41%, 37%, 34% 입원율이 늘어나고 있고 교통부 장관이 국내 비선 비행기에는 백신 접종 의무화는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국적인 그 셧다운은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결국은 그 확진자가 한 30% 정도 늘어난다는 건데 다행스럽게 늘 말씀드리지만 예측 가능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에게 기억해야지 될 것은 역시 백신입니다. 미네소타 사망률을 보면은요, 백신 접종을 한 사람 가운데 50세 미만으로 델타 막 한창 일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요. 이 사람들 중에서 사망한 분 거의 없습니다. 거의 0%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거든요. 워싱턴주도 비슷합니다. 65세 미만으로 백신 접종 받으신 분 가운데서 사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1% 아니라 0. 몇몇 퍼센트도 되지 않기 때문에 입원율은 65세 미만의 경우는 지금 응급실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는 사람은 자전거 사고로 가거나 자동차 사고로 가는 사람보다 훨씬 적고요.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은 80대나 90대 백신 맞고도 이분들은 코비드에 대해서는 위험합니다. 뭐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보다는 덜 위험하겠지만 80대, 90대 정도 되시면 백신을 맞아도 위험하니까 한창일 때는 조심하셔야지 되고요. 따라서 추수감사절 때 반드시 모이는 사람들 백신 접종 받았는가 가족끼리도 확인을 하고 또 모이기 바로 직전에 내가 네거티브인가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모였죠? 모이면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일단 모였으면
단속을 했으니까요. 그 전에 아주 즐기십시오. 68년 전에 리버사이드에 The California School for the Deaf라고 해서 그 데프라 그 청각장애인 데프요. 그런 학교가 세워졌는데 풋볼 팀이 처음으로 지금 디비전 챔피언십입니다. 진 경기가 없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캘리포니아 전체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